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썰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오래된 공동묘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시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을 탐방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었죠. 사진을 전공하는 우리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번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도에조차 표시되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죠. 그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한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마을 곳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한옥과 오래된 건물이 즐비했습니다. 특이한 건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커다란 공동묘지였습니다. 마을의 규모에 비해 묘지는 너무 커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 같으면 묘지는 일부러 피하곤 했는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그 묘지로 이끌렸습니다. 처음 묘지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묘비들은 몹시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읽을 수 없을 만큼 침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둘러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묘지 중앙의 몇몇 채 묘비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색깔이 변해 있었어요. 무언가에 의해 검게 타버린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쌩 하는 소리가 묘지 사이로 들려왔고 기운이 이상할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검게변에 있는 묘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은 생소했지만 연도는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모두 같은 날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날은 공교롭게도 우리 여행 출발 날의 날씨와도 같았습니다. 곧이어 저희끼리 나름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꺼냈습니다. 아, 우연이겠지.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날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순간 동아리 멤버 중 한 명이 뒤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친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가리키는 곳에는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할머니는 구부정한 자세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 아닌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작은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목소리가 저희 귀에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순간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다시는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 후로도 한동안 꿈속에서 들려왔고 저는 꿈에서 깰 때마다 그 묘지와 마주했던 그 기묘한 분위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마을의 오래된 역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마을은 한때 큰 재난을 겪은 후거의 폐허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날들에 사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결국 그날의 일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 힘든 무언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생각하면 온몸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종종 받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번화가에서도 조금은 벗어난 곳에 위치한 한 낡은 아파트 외관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각종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인 주인공 민수는 오랫동안 모아온 돈으로 그곳에 작은 방을 얻어 이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 이사 온 날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던 중 작은 낡은 문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방들과 다르게 조금은 애매한 위치에 있어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관리인은 불편한 얼굴로 그 방은 비워둔 게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민수는 큰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는 점차 그 문이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호기심이 불러일으켰고 결국 문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깊은 밤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민수는 살금살금 복도로 나와 그 낡은 문 앞에 섰다. 문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부드럽게 돌아갔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작은 방이 나왔다. 그리고 중앙에는 오래된 금속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수는 신중하게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한 권의 일기장과 여러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옛날 복장을 하고 있었고 표정은 시종일관 무표정했다. 흔들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민수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이 아파트에 살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가족은 처음에는 평범했지만 점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밤이면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어떤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한 가족의 목숨을 하나씩 앗아갔다는 끔찍한 기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존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이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일기를 덮고 민수는 불안함에 몸을 떨었다. 그때 누군가가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자신의 방문 앞에서 멈춘 듯 끔찍한 침묵이 이어졌다. 민수는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렸고 민수는 귀를 막고 눈을 꽉 감았다. 몇 초가 영원처럼 흘러갔다. 두드림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민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민수는 아파트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시선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발소리와 두드림은 매일 밤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 존재를 피할 방법을 찾고자 관리실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이미 관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다.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아도 그 방에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복도 끝에 사는 한 중년 여인만이 나직한 목소리로 그 방은 저주받았어요. 떠나세요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것은 민수에게 선택의 여지가 아니었다. 돈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었다. 마침내 이성을 잃은 민수는 그 존재를 없애거나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은밀한 방에 다시 들어가 망치와 성경책 그리고 성수를 준비한 채 문을 닫고 방 한가운데 앉았다.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질수록 두드림은 다시 시작되었다. 민수는 대담하게도 문을 열고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외쳤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순간 공기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소리도 발자국도 사라졌다. 민수는 심장 박동이 느껴질 만큼의 침묵 속에서 그 존재가 사라졌음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문 옆에 작은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잠시 떠나요. 그러나 영원히 안심하지는 마세요. 이후로 민수는 그 방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면 아직도 그 거친 발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 방의 비밀은 어쩌면 영원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980년대 초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낡은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비교적 깔끔했다.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기분은 늦은 밤 복도를 걸을 때 특히 강하게 느껴졌는데 그럴 때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뒤를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섬뜩한 느낌에 자주 휩싸이곤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간다니 요기를 할 음식을 사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해서 빨리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올라가고 나는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순간 누군가 내 뒤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어리둥절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익숙한 정적이 나를 반겼다. 나는 습관처럼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TV를 켜고 뉴스를 보며 잠시 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서늘하고 싸한 기운.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저 조용한 집 내부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잠시 뒤 나는 베란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바람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마치 베란다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불안한 마음에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베란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천천히 커튼을 걷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두운 밖 풍경이 보일 뿐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다시 확인하고 잠그고는 방으로 들어가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아무리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그만큼 긴장해서인지 한참 뒤에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그날과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크고 선명하게. 나는 두려움을 느끼며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커튼을 걷었을 때 꿈속 나는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창밖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순간 경악하며 잠에서 깨어났고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간신히 진정하며 다시 잠이 들려는 찰나 이번엔 현실에서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베란다 쪽에서 꿈의 잔상이 떠오르며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베란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숨을 멈추었다. 천천히 커튼을 걷고 조심스럽게 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커튼을 닫으려던 찰나 창문에 흐릿한 손자국 하나가 보였다. 누군가가 선명하게 창문을 문지른 흔적이었다.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나면서 빛을 향해 그 자국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저 자국이 우리 집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는 그것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선 뒤로 나는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층에 살던 이웃 한 명이 그곳에서 이사를 치자 나중에 그 아파트는 재건축이 결정되었다고 들었다.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의 사건은 여전히 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 창백한 얼굴과 알 수 없는 손자국의 주인, 그리고 그날 밤의 공포가 말이다.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그날의 기억이 엄습해오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는다.
절대로 혼자서 그곳에 가지 마라 라고